여러분, 안녕하세요. 40년이란 시간이 얼마나 긴 줄 아시나요? 14,600일, 35만 400시간. 그 시간 동안 저는 한 가지 비밀을 가슴에 묻어두고 살았습니다. 남편의 이중생활, 또 다른 가정, 그리고 낯선 도시에서 자라난 그 사람의 자녀들. 처음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저는 28살의 젊은 아내였고 3살 배기 아들의 엄마였습니다. 그때 당장 이혼했다면 제 인생은 달라졌을까요? 하지만 저는 선택했습니다. 40년의 침묵을, 끝없는 거짓말을, 그리고 평생의 가면을. 오늘 처음으로 이 이야기를 털어놓으려고 합니다. 제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어떻게 그 세월을 견뎌냈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떤 마음인지. 긴 이야기가 될 것 같네요. 끝까지 들어주시겠습니까? 1950년 6.25 전쟁이 한창이던 그때 저는 태어났어요. 피난길에 오른 부모님은 부산 친척집에서 저를 낳으셨대요. 폭격 소리가 들릴 때마다 저를 껴안고 방공호로 뛰어가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도 갑자기 큰 소리가 나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요. 우리 아버지는 면사무소 공무원이셨는데 그 시절엔 공무원이 정말 대단한 직업이었어요. 월급은 적었지만 그래도 안정적이었거든요. 어머니는 쌀 한 톨도 헛되이 쓰지 않으시는 분이라 아버지 월급으로도 우리 3남매 모두 잘 키우셨죠. 제가 장녀였어요. 그래서 그런지 어릴 때부터 책임감이 컸던 것 같아요. 동생들 봐주고 집안일 돕고 학교 성적도 늘 상위권이었어요. 그때마다 아버지가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시던지 지금도 그 미소가 눈에 선해요. 중학교 때는 반장도 했어요. 키도 크고 공부도 잘한다고 선생님들이 저를 예뻐해 주셨죠.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참 행복했던 것 같아요. 아무 걱정 없이 그저 열심히 살면 된다고 믿었으니까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은행에 취직했을 때 그때가 1969년이었어요. 여자가 은행원이 되는 게 쉽지 않았던 시절이에요. 면접 볼 때 얼마나 떨렸던지 합격 통지 받고 울면서 집에 왔던 기억이 나요. 은행 제복을 처음 입었을 때 그 기분.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이제 나도 어엿한 직장인이구나. 그런 생각에 어깨가 으쓱했었죠. 그때만 해도 전 몰랐어요. 제 인생이 이렇게 달라질 줄은. 그저 열심히 살면 모든 게 잘 될 거라고 그렇게 순수하게 믿었던 시절이었어요. 1974년 봄. 그때 제가 24살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그날이 선명해요. 아침부터 은행이 분주했어요. 세무감사가 나온다고 책상 정리하고 서류 정리하고 다들 긴장해서 부산스러웠죠. 그때 그이가 들어왔어요. 까만 양복에 검정 구두, 서류 가방을 들고 지금 생각하면 평범한 모습인데 그땐 왜 그리 빛이 나 보였는지. 점심시간에 우연히 마주쳤어요. 은행 구내식당에서. 저는 늘 먹던 자리에 앉았는데 그이가 제 앞에 앉더라고요. 여기 자리 있나요? 그 목소리가 참 부드러웠어요. 공무원이라 그런지 말투에서 교양이 느껴졌달까. 그날 이후로 일주일간 매일 마주쳤어요. 감사 기간이 길어졌다나. 그이는 매일 제 앞자리에 앉았고 우리는 조금씩 이야기를 나눴죠. 고향이 경주라고 했어요. 서울로 공부하러 올라와서 공무원 시험 봤다고. 부모님은 아직도 경주에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주말에 시간 되세요? 마지막 날 그이가 물었어요. 퇴근하고 을지로 골목에서 만나자고. 그때 제 심장이 얼마나 뛰던지. 첫 데이트는 명동에서 했어요.
명동극장에서 영화 보고 중국집에서 짜장면도 먹고 처음으로 남자친구랑 하는 데이트였는데 어찌나 설레던지 그이가 첫 인사를 올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무척 좋아하셨어요. 공무원에 집안도 좋고 말씨도 곱고 인물도 좋고 혼수는 어머니가 준비해 주셨어요. 이불 세 채에 옷장, 화장대, 그리고 양장 세 벌. 어머니는 빨간 치마 저고리도 사주셨어요. 결혼식 때 입으라고 1975년 4월 15일 무교동 서울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렸어요. 벚꽃이 만발한 날이었죠. 하늘도 맑고 바람도 따뜻하고 그날만큼 예쁜 날은 없었던 것 같아요. 신혼집은 신당동 반지하였어요. 작았지만 우리의 보금자리였죠. 아침이면 창문으로 햇살이 비치고 저녁이면 라디오 들으며 저녁 준비하고 그이는 정말 다정했어요. 아침마다 물 한 잔씩 떠다 주고 퇴근길엔 꼭 과일이라도 사왔죠. 주말이면 남산 산책도 가고 종로 구경도 가고 첫 아이는 결혼 1년 만에 생겼어요. 입덧이 심했는데 그이가 매일 미역국을 끓여줬어요. 서툴렀지만 그 맛이 어찌나 좋던지 해산할 때는 친정어머니가 와 계셨어요. 3주 동안 산후조리를 해주시는데 그이가 퇴근길에 늘 미역을 사왔어요. 아들 낳아줘서 고맙다고 그때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변화는 서서히 찾아왔어요. 아이가 3살 되던 해 그이의 출장이 잦아지기 시작했죠.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공무원이 출장 가는 건 흔한 일이니까. 하지만 점점 기간이 길어졌어요. 이틀, 사흘, 일주일, 나중엔 보름까지 밤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아이는 잠들고 텅 빈 집에서 라디오만 틀어놓고 그이 생각하면서 뜨개질했죠. 전화가 오면 반가워서 달려갔어요. 일이 많아서 늦을 것 같아. 이번 주말도 출장이야. 그런 말만 돌아오는데도 저는 그저 믿었어요. 시어머니께 여쭤봤더니 요즘 젊은 며느리들은 왜 이리 의심이 많으냐 꾸중을 들었어요. 그 말씀에 제가 잘못한 것 같아서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세웠죠. 아이가 아플 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밤중에 열이 나서 울 때 약도 없고 병원도 못 가고 혼자서 발을 동동 구르며 새벽을 기다린 적이 많았어요. 그래도 참았어요. 일이 바빠서 그래. 승진 준비하느라 그래. 그렇게 저를 다독였죠. 결혼 10년이 되던 해,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아이들 학교 보내고 빨래를 하다가 남편 양복을 세탁소에 보내려고 주머니를 뒤졌는데 낯선 통장이 나왔어요. 손이 떨렸어요. 통장을 펼치는데 글자가 흐릿하게 보였어요. 잔고가 1,000만 원이 넘었어요. 우리 집 통장의 몇 배. 매달 정기적으로 입금된 내역. 그리고 출금 내역. 영수증들도 있었어요. 강원도 춘천의 어느 중학교 등록금, 학원비, 병원비, 모두 낯선 지역의 영수증들. 그날 밤 잠을 못 잃었어요. 남편을 기다렸다가 물어볼까 따지고 싶었어요. 하지만 저녁밥을 먹는 아이들 얼굴을 보니 목이 메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1986년 3월 15일. 그날을 저는 절대 잊을 수 없어요. 겨울이 막 끝나가는 때였는데 아직 찬 기운이 남아 있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평소처럼 아들 도시락을 싸고 엄마 잠깐 친구 집에 다녀올게.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집을 나섰어요. 서울역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며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는지 몰라요. 돌아갈까? 수십 번을 망설였어요. 하지만 이미 마음을 정했으니까 기차를 타고 강원도로 향했어요. 춘천으로. 남편이 자주 출장 간다던 그곳. 3시간이 넘는 기차 여행 동안 손수건을 꼭 쥐고 있었어요. 춘천역에 도착했을 때 다리가 너무 떨려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역 화장실에 가서 거울을 봤는데 낯선 여자가 저를 보고 있더라고요. 얼굴에 물을 몇 번이나 찔끔었는지 택시를 탔어요. 춘천 중학교로 가주세요. 그 말을 하는데 목소리가 떨렸어요. 기사님이 이상하게 쳐다보더라고요. 학교 근처에 도착해서 한참을 서성였어요. 편의점에서 물도 사고 길 건너 다방에도 들어가 봤어요. 시간을 보내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마침내 용기를 내서 학교 앞으로 갔어요. 정문 옆 작은 문구점 앞에 서서 멀리서 학교를 바라봤어요. 2시 50분. 벌써 몇몇 학생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교복을 입은 아이들. 우리 아들도 곧 저렇게 크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3시 정각. 교문이 활짝 열리고 아이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교문에서 나오는 남자아이. 키가 훌쩍 크고 걸음걸이가 꼭 20년 전 제가 처음 만났던 그 사람 같았어요. 그리고 그 옆에 여학생 교복을 입은 여자아이. 고개를 살짝 옆으로 기울이고 걷는 모습이 남편과 똑같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어요. 문구점 주인이 놀라서 달려오셨는데 저는 그저 울기만 했어요. 괜찮으세요? 물 한 잔 드릴까요? 아주머니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저으며 겨우 중얼거렸죠.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아이들은 그대로 사라졌어요. 아마도 학원이나 집으로 갔겠죠. 저는 그저 그 자리에 앉아 해가 저물 때까지 울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을 거예요. 하지만 그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내 가슴 속에서 무너져 내리는 소리. 그것만 들렸어요. 저녁이 되어서야 겨우 일어났어요. 다리가 저려서 제대로 걷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기차역까지 갔는지, 어떻게 집으로 돌아왔는지 지금도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그날 밤 아들이 물었어요. 엄마, 눈이 왜 이렇게 부쳤어? 감기 기운이 있나 봐. 그렇게 대답하면서 아들을 꼭 안아줬어요. 그날 이후로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같은 하늘을 보고 있는데 다른 세상에 사는 것 같았어요. 춘천에서 돌아온 그날 밤부터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며칠 동안 끼니를 걸은 것도 모르고 밤새 천장만 보고 누워 있었어요. 한 번도 안 하던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아들이 잠든 후에 소주 한 병을 몰래 쓰디쓴 맛이 차라리 위로가 됐어요. 이렇게라도 아파야 내가 살아있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친정엄마한테 전화를 걸었다가 목소리만 듣고 끊었어요.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뭐부터 설명해야 할지 아무것도 정리가 되지 않았어요. 이혼, 그 단어만 떠올려도 온몸이 떨렸어요. 법원에 가서 이혼 소장을 내고 재판을 받고 위자료를 받아서. 그런데 그 다음은 은행을 그만둔 지 5년. 그동안 경력이 단절된 주부였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아들 학원비는 어떻게 벌지? 집은 어디로 가야 하나? 밤마다 식은땀을 흘리며 깼어요. 그러다 문득 예전 일이 생각났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같은 반 친구 중에 이혼한 집 아이가 있었거든요. 그 아이가 얼마나 힘들어 했는지. 애비 없는 자식. 그렇게 놀림받을 때마다 구석에 숨어서 울던 모습이 전교 1등 하던 아이였는데 점점 성적이 떨어지고 웃는 모습을 잃어갔어요. 결국 전학을 갔죠.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유치원에서 돌아온 우리 아들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엄마, 오늘 나 그림 그렸어. 노란 도화지를 들고 해맑게 웃는 그 얼굴. 우리 가족을 그렸대요. 아빠 손, 엄마 손, 자기 손을 잡고 있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아들이 놀라서 쳐다보니까 얼른 웃으면서 안아줬죠. 우리 아들 그림 정말 예쁘네. 그날 밤 거실에 앉아서 아들 그림을 보면서 오랫동안 생각했어요. 내가 진실을 밝히면 우리 아들은 어떻게 될까? 학교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이혼한 집 아들이라는 낙인이 평생 따라다닐 텐데. 그리고 결심했어요. 40년을 참기로, 긴 고통을 견디기로. 이게 도망치는 건가? 비겁한 건가? 그런 생각도 많이 했어요.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침묵하는 것뿐이었어요. 아들을 지키기 위해, 아들의 미래를 위해 신랑 옷을 정리하다가 주머니에서 나온 영수증을 보면서도,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낯선 여자 목소리를 들으면서도,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눈초리를 마주하면서도 저는 그저 침묵했어요. 그것이 사랑하는 아들을 위한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었으니까요. 이제와 생각해보면 그때의 선택이 옳았는지, 정말 그게 최선이었는지 아직도 가끔 고민해요. 하지만 그땐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저의 40년 침묵이 우리 아들을 지켜줄 거라 믿었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어요. 처음에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는데 시간이 약이라고 했던가요? 점점 그 고통에도 익숙해져 갔어요. 아이 키우는 재미로 살았어요. 아들이 자라나는 모습을 보는 게 제게는 유일한 기쁨이었죠. 첫 글씨를 쓰고 첫 책을 읽고 매 순간이 소중했어요. 남편이 없는 시간이 많아서 오히려 마음이 편했는지도 몰라요. 시댁 눈치 볼 필요도 없고 그저 아들하고만 지내면 되니까. 하지만 힘든 순간도 많았어요. 특히 명절 때가 제일 괴로웠죠. 시댁에 가면 항상 시작되는 질문들. 우리 아들은 어디 출장 갔니? 이번에는 얼마나 있다 온대? 세금 조사가 그렇게 오래 걸리나? 매번 같은 거짓말로 대답하면서 제 마음도 조금씩 달아갔어요.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그렇게 점점 더 깊은 늪으로 빠져들었죠. 학부모 모임에 가면 다른 엄마들이 물어봐요. 애 아빠는 왜 안 보여요? 아, 출장이 많아서요. 그 대답이 입에 배었어. 이제는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운동회 때가 제일 마음 아팠어요. 아들이 달리기를 하는데 다른 아이들은 다 아빠가 응원하러 왔는데 우리 아들은 저 혼자. 한 번은 아들이 1등을 했어요. 메달을 목에 걸고 저한테 뛰어오는데 갑자기 울먹이더라고요. 아빠도 봤으면 좋았을 텐데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애써 웃으면서 대답했죠. 아빠가 나중에 오시면 비디오로 보여드리자. 그날 밤 이불 속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중학교 입학식 때도 고등학교 입학식 때도 늘 빈자리가 크게 느껴졌어요. 가정방문 날이면 전날부터 잠을 못 이뤘어요. 선생님들이 늘 물어보시니까요. 아버님은 오늘도 출장이신가요? 그래도 다행인 건
아들이 착하게 자라준 거예요. 공부도 잘하고 친구들하고도 잘 지내고 선생님들 말씀도 잘 듣고 아들이 중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머님이 잘 키우셨네요. 그 말을 듣는데 왜 그리 눈물이 나던지 친구들이 놀러 오면 항상 불안했어요. 혹시 아이들이 아빠 얘기를 꺼낼까봐. 그래서 항상 간식을 많이 준비해뒀죠. 아이들 입이 바빠야 말을 덜 할 테니까. 명절 때마다 시어머니는 술상을 차리라고 하셨어요. 우리 아들이 곧 들어올 텐데 돌아가실 때까지 그러셨어요. 이웃들의 수군거림도 참 힘들었어요. 저 집은 남편이 다른 여자랑 살림 차렸다더라. 불쌍해서 어떻게 뒤에서 그런 소리가 들려도 모른 척 했어요. 그러다 우연히 시장에서 그쪽 장모님을 만났어요. 서로 알아보면서도 모른 척 지나쳤죠. 그분도 저를 알아보셨을 텐데 그날 장보기를 멈추고 한참을 걸었어요. 세월이 참 빨리도 갔어요. 아들은 어느새 대학생이 되고 저는 조금씩 늙어갔고 거울을 볼 때마다 제 얼굴에 더해지는 주름이 지나온 세월을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때로는 생각해요. 내가 정말 잘한 걸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하지만 이미 흘러간 시간은 돌이킬 수 없는 거니까. 그래도 후회하진 않아요. 우리 아들이 밝게 자라는 걸 보면 그래도 제가 한 선택이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았나 봐요. 침묵의 시간은 계속됐고 저는 그렇게 또 다른 하루하루를 살아냈어요. 세월이 참 빨리도 흘러갔어요. 어느새 우리 아들이 대학교 4학년이 되었더라고요. 졸업 앨범 사진 찍는다고 하던 날 옷깃을 매만져 주면서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 대학 졸업식 날이었어요. 까만 가운을 입은 아들을 보는데 남편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버지가 보면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실까. 그런 말을 하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이면서 저는 또 거짓말을 했어요. 아버지가 해외 출장이라 못 오신다고 많이 미안해 하시더라. 취직은 의외로 쉽게 됐어요. 대기업에 한 번에 붙었거든요. 면접 보러 가는 날 양복을 입은 아들 모습이 젊었을 때 남편과 너무 닮았어. 가슴이 철렁했어요. 첫 월급을 받아왔을 때 아들이 저한테 백화점에 가자고 하더라고요. 엄마 평생 고생하셨으니까 이제는 좋은 거 사 입으세요. 그 말을 듣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나던지 신입사원 연수를 가기 전날 아들이 갑자기 물어보더라고요. 엄마, 사실 아빠는 우리한테 관심이 없으신 거죠? 순간 가슴이 멎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또 거짓말을 했죠. 아니야. 아빠는 우리를 많이 사랑하셔. 그날 밤 이불 속에서 많이 울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아들이 여자친구를 데려왔어요. 참 예쁜 아이더라고요. 어머니, 저희 결혼하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데 기쁨보다 두려움이 앞섰어요. 혹시 결혼식에 남편이 안 오면, 하객들이 수군거리면, 며느리가 이상하게 생각하면 그런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어요. 결혼식 날 하필 남편이 나타났어요. 멀리서 봤는데 흰머리가 많이 생겼더라고요. 옆에는 그쪽 가족들도 있었나 봐요. 서로 모른 척 했죠. 피로 연장해서 건배를 하는데 옆자리 하객이 물어보더라고요. 신랑 아버님은 어디 계세요? 그때 아들이 대답했어요. 아버지가 급한 일이 생겨서 먼저 가셨어요. 그 순간 아들의 눈빛이 저를 똑바로 보더라고요. 아마도 다 알고 있었나 봐요. 강원도에 있는 그 아이들 소식도 가끔 들려왔어요.
아들은 의사가 되고 딸은 교사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시장에서 우연히 마주친 동네 아주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그쪽 애들도 장가, 시집 다 갔대요. 그 말을 듣고 며칠을 울었어요. 축하해 주지도 못하고 한 번도 안아주지도 못하고 우리 아들은 이제 과장이 됐어요. 손주도 둘이나 생겼고 저는 요즘 손주들 돌보는 재미로 살아요. 첫 손주가 태어났을 때 또 다시 거짓말을 했어요. 할아버지가 해외에 계셔서 못 오신다고 미안하다고 하시네. 가끔 시장에서 마주치는 그쪽 장모님. 이제는 서로 옅은 미소를 지어요. 늙어서일까요? 미움보다는 연민이 앞서나 봐요. 작년 겨울이었어요.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남편이 쓰러졌다고. 병원에 가보니 중환자실에 누워 계시더라고요. 의식이 없는 상태. 얼굴은 누렇게 변해 있고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3일 동안 병원 의자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웠어요. 그쪽 가족들도 왔더라고요.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40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마지막 순간 그 사람 손을 잡아봤어요. 참 차가웠어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따뜻한 손길 하나뿐이었네요. 장례식장에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춘천에서도 왔더라고요. 서로 모르는 척 했지만 다들 아는 눈치였어요. 발인 날 아침 그쪽 장모님이 조용히 다가오셨어요. 40년 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그 한마디에 눈물이 쏟아졌어요. 장지에 가는 길, 하늘이 참 맑더라고요. 40년 전 결혼식 날처럼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어요. 묘지 앞에서 그쪽 자녀들이 절을 하더라고요. 저도, 우리 아들도 모두가 눈물을 훔쳤어요. 돌아오는 길에 아들이 물어봤어요. 엄마, 다 알고 계셨죠?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안해. 엄마한테 이런 삶을 살게 해서. 아니야. 엄마는 후회 없어. 이제는 모든 게 끝났어요. 미움도, 원망도, 슬픔도 그저 긴 여행이 끝난 것 같아요.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서 오래된 앨범을 펼쳐봤어요. 젊은 시절 우리 부부의 모습. 그때는 참 행복했나 봐요. 사진 속 우리는 환하게 웃고 있었거든요. 이제는 저도 많이 늙었어요. 긴 머리가 늘어가고 주름도 깊어져 가고 하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평온해요. 그래도 내 인생이었으니까요. 내가 선택한 길이었으니까요. 후회는 없어요. 그저 모두가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진짜 끝이네요. 40년의 침묵도, 긴 기다림도 모든 게 끝났어요. 이제는 저를 위한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말씀드리면서 저도 많이 울었네요. 처음으로 제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털어놓는 거거든요. 혹시 지금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그분들의 마음이 어떨지 너무 잘 알 것 같아요. 밤에 혼자 이불 속에서 우시죠. 자녀들 앞에서는 강한 척 하면서 아무도 없는 화장실에서 훌쩍이시죠. 저도 그랬어요. 수없이 많은 밤을 그렇게 보냈어요. 때로는 도망가고 싶기도 했고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 시간들이 헛되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선택한 침묵이 우리 아이를 지켜줬으니까요. 물론 다른 선택을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분들의 선택도 틀리지 않았을 거예요. 각자의 상황이 다르고 각자의 사정이 있으니까요. 젊은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참는 게 능사는 아니에요. 저는 제 선택을 했지만 여러분은 꼭 자신의 행복을 찾으셨으면 해요. 세상은 제가 살았던 그때보다 많이 달라졌으니까요. 그리고 비슷한 아픔을 겪고 계신 분들, 혼자가 아니에요.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이 여기 있다는 걸 잊지 말아주세요. 마지막으로, 후회하냐고요? 글쎄요. 내 선택이 옳았는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선택으로 지켜낸 것들이 있어요. 그걸로 됐어요. 이제는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써보려고 해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저를 위한 시간을 가지려고요.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